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8단원 주식의 가치 평가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또 우리가 바로 퀴즈를 앞두고 있고, 뭐 이제 학기 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18단원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같이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번 18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DDM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프리 캐시 플로우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공부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선은 넘어가기로 했죠. 여기 18.1번에서는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18단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어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혹시 내가 계산을 한 것, 그 값과 가치와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격이 이제 서로 같은지 다른지 이제 그런 거를 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DDM 이제 그리고 재무 비율을 이용한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limitations of book value 부분에서는 이제 book value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 있는 가치만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갈수록 기업이 계속 오래될수록 당연히 book value와 market value의 차이는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치를 보여주는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봤죠. 이제 그래서 장부 가치 북밸류, 이제 그리고 시가총액인 마켓 밸류, 이제 그리고 여기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청산 가치인 리퀴데이션 밸류, 이제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대체 비용, 대체 원가라고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리퀴데이션 밸류는 이제 만약에 이 회사를 청산해서 모두 다 현금화를 한 다음에 뭐 갚을 거 다 갚고 비용 지급 못한 거 다 주고 근로자들 월급 밀린 거 다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회사를 만약에 청산을 한다고 했을 때 다 현금화를 해본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이제 리퀴데이션 밸류입니다. 이제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는 이 회사와 똑같은 회사를 내가 지금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회사랑 똑같은 회사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라고 하는 개념이 replacement cost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잠깐 나온 개념인데 토빈스 Q라고 하는 비율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마켓 밸류 나누기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한 비율이 요 토빈스 Q 레이시오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기준을 1로 잡고 이렇게 1보다 크면 이제 그 기업이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 이제 1보다도 작으면 그 기업은 성장성이 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18번, 18.1번을 통해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동종업계의 평균의 이제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을 비교를 해 봤었죠.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뭐 요런 PE 레이시오, PB 레이시오, PS 레이시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동종업계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에서 첫 번째로는 우선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업력이 다른 IT 회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긴 것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은 재무 비율들 값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18.2번으로 넘어와서 우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내가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가 된다. 첫 번째는 뭐다? 배당.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얻게 되는 자본 차익. 이렇게 두 가지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차익이 이렇게 수익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앞부분이 이제 배당을 통한 수익이고 요 뒷부분이 이제 자본 차익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큰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뭐 DDM이 됐던 재무 비율을 추정한 방법이 됐든 계산을 해본 인트린식 밸류와 실제 시장에서 그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 마켓 프라이스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밸류 아니면 프라이스라고 하는 가격, 인트린식 밸류와 마켓 프라이스를 비교해서 아 이게 언더밸류 돼 있구나 아니면 오버밸류 돼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방법도 있고 CAPM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K 값인 이제 required return과 내가 expected HPR을 계산해봐서 이게 어떤 쪽이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서 아 이거 사야 되겠구나 이거 팔아야 되겠구나 너무 고평가됐구나 라고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률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가격, 가치를 가지고도 이렇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CAP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K라고 하는 부분에서 쓰인 부분이 기 때문에 우리가 CAPM을 좀 수업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CAPM은 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CAPM이라고 하는 모델은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줄여서 CAPM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더 줄여서 그냥 발음하는 소리 나는 대로 CAPM이라고 그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CAPM이라는 어떤 모형에 딱 집어 넣으면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적정한 수익률은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 CAPM은 첫 번째 RF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베타, 그리고 세 번째 요 expected RM 빼기 RF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금으로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를 은행에만 넣어놔도 RF만큼의 수익은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 레이어는 RF가 이렇게 밑에 깔리게 되고 이제 이 주식이 시장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시장이 오를 때 더 오르는가 아니면 덜 오르는가를 기준 1로 해가지고 이 베타 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expectation RM에서 M이 마켓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전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미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S&P 500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이 expectation RM은 그냥 지수를 갖다 쓰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빼기 RF 해서 내가 조금 더 위험한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얻는 프리미엄을 요 expectation RM 빼기 RF라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CAPM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K 값과 내가 앞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 expected HPR을 비교를 해봐서 이 주식은 사야 되겠다 아니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인트린식 밸류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켓 밸류를 혹은 마켓 프라이스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작다라고 하면 이거 저평가돼 있네 사야지 이거 고평가돼 있네 팔아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8.3번에서 배운 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온 DDM은 DDM 일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한대까지 가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한다? 모든 금융상품은 그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서메이션 해놓은 것이 지금 그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과 이제 언젠가 팔게 될 때 받게 될 주식의 가격, 요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합쳐놓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V0라고 하는 주식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배당이 이렇게 계속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단순화하는 가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Constant Growth DDM 모형을 이제 고든이라는 분이 만듭니다. 그래서 매 연마다 배당이 G%만큼씩 일정하게 성장한다, 영원히 성장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넣어서 이렇게 조금 단순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모는 K-G인데 분자는 D0가 아니라 D1이다. 그래서 이거를 D1에 대해서 쓸 거면 D1 곱하기 1 플러스 G만큼 이렇게 한 번을 성장시켜준 D1을 이렇게 분자에다가 꼭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게 가장 그 DDM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Constant Growth DDM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런 하이플라이어 인더스트리의 주식 가격을 54달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만약에 이 주식이 더 위험해져서 베타가 더 증가를 했어. 예를 들어 베타가 1이었던 것이 1.25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이렇게 이제 위험하게 되니까 조금 그 가치를 다운시켜서 40.50이구나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DDM의 어떤 일반 특징 같은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결국은 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DDM, Constant Growth DDM을 생각해보면 K-G의 D1이죠. 그러니까 여기 고려할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K를 Market Capitalization Rate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요 K가 낮을수록 이제 주식의 가격이 높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배당은 높을수록 이제 주식 가격이 높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요 G 값인 Expected Growth Rate는 이제 여기 높을수록 요 전체 이제 주식 가격이 높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전체 이제 주식 가격인 V 혹은 뭐 P라고도 생각해도 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변동이 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식이 매 연마다 G%만큼씩 배당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매 연마다 주식 가격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주식 가격이 매 연마다 G%만큼씩 성장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DM 모형 같은 것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채권의 가격 계산할 때처럼 실제 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어떤 금융상품의 가치를 계산해보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론에 입각을 해서 DDM 모델, 컨스턴트 그로스 DDM 모델을 공부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주식의 경우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은 이렇게 배당을 통한 수익과 자본 차익을 통한 수익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식을 약간 이렇게 장난을 쳐보면 요 앞부분이 디비던드 일드 부분이고 이제 결국은 여기 캐피털 게인 부분이 매 연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인 G에서 나오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겨 18.1번 부분에서는 이게 재투자, 즉 어떤 회사가 매 연마다 열심히 영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단기순이익을 얻었어. 그러면 그 단기순이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미래를 위해 재투자를 하기 위해 쓰던가 아니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던가 이 두 가지가 될 텐데 회사가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버는 대로
그쪽 주주들에게 다 배당을 하기로 하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파란색 선처럼 처음부터 배당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런 회사는 미래에 더 배당이 증가한다던가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파란 선처럼 만약에 재투자를 적게 하게 되면 이제 배당이 초반에는 많을 것이나 나중에는 이렇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거나 아니면 거의 뭐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렇게 지금 당장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주진 않지만 그거를 아꼈다가 아니면 뭐 주주들에게 설득을 잘 해가지고 이거를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배당이 얼마 없더라도 나중에는 배당이 훨씬 더 많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피겨 18.1번에서 지금 재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와 적게 하는 경우 요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 PVGO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냐 없냐 라는 것이 재투자를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개념적으로 여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perpetuity 즉 동일한 현금 흐름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원만큼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만큼이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뭔가 재투자를 계속해. 이제 그러면서 이 회사의 추가적인 가치가 창출되는 부분이 요 PVGO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가는 두 가지 부분으로 개념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no growth value, 그러니까 그냥 버는 족족 주주들한테 다 주는 거야. 재투자 없이. 그렇지 않고 조금 남겼다가 재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회사의 가치가 상승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땡겨 놓은 것이 이제 PVGO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는 컨스턴트 그로스 DDM 모델을 배울 때 회사의 배당이 영원히 매년마다 G%씩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배당이 G%만큼씩 균등, 컨스턴트하게 성장을 하는 회사가 사실은 현실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스테이지를 그러면 2단계 혹은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좀 더 정교한 현실에 맞는 주가가 계산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단계 모형이다라고 하면 고속 성장하다가 이제 조금 성장률이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3단계 모형이다라고 하면 고속 성장하다가 좀 줄어들다가 이제 정체가 되는 뭐 요런 3단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단계로 보든 3단계로 보든 그래서 2단계로 보든 3단계로 보든 일반적으로 회사가 초기에는 이렇게 페이아웃 레이시오, 즉 배당을 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재투자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고속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사가 점점 성숙해져서 후반기로 갈수록 뭐 어떻게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걸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현금은 계속 쌓이고 그러면 주주들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배당 내놓으라고 이제 난리도 아니겠죠. 그래서 회사가 점점 후반으로 성장해 갈수록 점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가는 요 페이아웃 레이쇼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재투자 비율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식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 18.2번에서 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초반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과 상대적으로 머추어 스테이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렇게 배당률도 다르고 성장률도 다르고 하다는 것을 통해서 와 이렇게 산업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여기 극단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지금 배당 아직 안 주고 있다라는 기업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전기 회사들의 경우에는 배당을 뭐 가장 조금 주더라도 지금 뭐 50 몇 프로, 40 몇 프로는 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상당히 지금 모습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 지금 주식의 가치 평가라는 것과 가장 조금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PER
PE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연관시켜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또 뭐 새로운 거 또 나왔네 라고 막 짜증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기 지금 좌변이 P0 나누기 E1 한 것이 뭐다? 이거 자체가 그냥 PER이잖아요. 그래서 요 PER, 기업의 PER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요 PVGO와 E 나누기 K 한 거의 비율 둘 중에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라는 것에 어떤 거가 고려가 된 것이 요 PER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을 전혀 안 하려고 해. 그래서 거의 PVGO가 그냥 거의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좀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된 PER 값이 계산이 될 것이고, PVGO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숫자가 커지게 되면 그거를 반영한 더 큰 뭐 값이라던가 PER 값이 계산이 될 것이기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0일 때는 PVGO가 0일 때는 요거 자체만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PVGO 값이 커질수록 PER 값이 요 익스포넨셜하게 커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식에서 D1에다가 우리가 주식 가격 계산할 때 D 컨스턴트 그로스 모델에 의해서 D1 나누기 K-G 하는 식에서 시작을 해서 얘를 도출을 했었죠. 그래서 요 D1이라고 하는 값과 요 G라고 하는 값에 요거를 각각 넣은 다음에 양변을 나누기 E1으로 놔두게 되면 요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ROE는 커질수록 요 PER이 증가를 하게 되고 K는 또 작아질수록 PER은 증가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요 B는 약간 조금 더 복잡한 모습인데 이게 ROE보다 크냐 작냐, K가 ROE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요 B, 유보율은 이게 영향을 다르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최종적인 정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3번에서 여기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지금 이 경우에는 K를 12%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ROE 값이 만약에 K보다 작은 10%야. 그럴 때에는 유보율을 늘려도 PER 값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고 여기 ROE가 14%, 즉 K보다 큰 값이야. 이럴 때에는 유보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요 PER 값이 커지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주 입장에서는 ROE 값과 K 값을 비교를 해서 이게 K 값보다 훨씬 ROE 값이 그러니까 기업이 성과를 잘 내줘야 이거를 내가 투자할 어떤 의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 주식을 굳이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OE 값과 K 값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유보율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피터 린치가 PER이 예를 들어 15다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1년에 15%씩 이 회사가 성장할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다른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리스키한 주식일수록 PER 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요 K 값이 올라갈수록 요 PER 값은 낮아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랑 로테이션이 다른 거는 이거를 뭐 때문에 그렇다? ROE 곱하기 B 유보율 한 것을 이렇게 G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G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만 결국 앞에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PER를 통한 분석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만능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우선 첫 번째 이 PER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어닝 이익 같은 거가 이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가장 프리퀀트하게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밖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는 수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의 현실을 즉시적으로 반영하냐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이 회계 자체의 문제가 있는데 이 회계라는 거에는 아무리 어떤 규정이 있고 나라마다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뭐 IFRS라든가 뭐 그런 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이 기업이 회계를 가지고 약간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좀 공격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 회계 자체의 어떤 문제, 태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PER 같은 분석에는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도 얘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즉 경제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에 굉장히 좀 많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18.3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PER 비율은 이제 대체적으로 역의 관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피겨 18.4번과 피겨 18.5번을 통해서 페덱스와 콘ED라고 하는 기업이 EPS와 PER 값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제 그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겨 18.6번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마다 지금 PER 값이 다 평균, 산업 평균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가장 낮은 10배인 산업부터 이제 50배가 넘는 산업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EPS의 주가가 지금 10배 대략, 아니 53.4배로 지금 주가가 형성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제 반면에 항공사인 경우에는 이제 EPS 대비 주가가 10배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좀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나 PER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PER 레이시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사실 컨스턴트 그로스 DDM이나 아니면 일반 DDM은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뭐다? 그거는 배당이 있는 회사일 때 그 공식에 넣어가지고 주가를 계산을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배당을 안 주는 초창기에 있는 기업들은 주가 어떻게 추정할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재무 비율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PBR 레이시오, PBR 비율, 뭐 PCR 비율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을 활용을 해서 이 주가가 지금 적정한가 아니면 과대평가됐나 과소평가됐나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회사가 지금 초창기야. 그래서 배당을 못 주는 거는 당연하고 지금 단기손익조차도 안 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EPS가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회사는 EPS가 마이너스면 만약에 그러면은 뭐 이런 회사는 PER이 그러면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주가가 마이너스야? 뭐 이게 마이너스인 주가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회사가 단기 손익이 못 나고 있고 배당을 못 주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 미래에 앞으로 얼마만큼 클 수 있나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 손익이 지금 초창기 회사라서 마이너스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회사라고 하더라도 매출은 발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경우 쓸 수 있는 요 재무 비율 지표가 요 PSR 비율인 거죠. 그래서 배당이 안 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안 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매출이 안 나는 회사는 세상에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PSR은 가장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PS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18.7번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뭐 PER이라던가 PCR이라던가 PSR이라던가 하는 게 당연히 조금씩 포커스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값 자체가 다른 모습이죠. 그렇지만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성은 그래도 좀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서 이러한 비율들을 어떤 주가를 추정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프리 캐시 플로우를 통한 주가의 추정 방법은 우리가 우선은 넘어가기로 했었고요. 우리가 마지막 18.6번에서는 이제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올해에는 코스피가 얼마를 갈 거다, 아니면 뭐 예측이 뭐 얼마에서 얼마에 이를 것이다, 뭐 그런 예측을 뭐 많이 하잖아요. 뭐 연초나 연말에. 이제 그래서 그러한 거 예측할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재무 비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PER이나 뭐 PSR 뭐 그런 거 재무 비율을 이용을 해서 요렇게 어떤 올해는 코스피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 정도일 겁니다. 뭐 S&P 500이 얼마에서 얼마일 겁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이블 18.4번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한다면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 아니면 가장 주식 시장이 최악으로 안 좋을 경우 이제 주식 시장이 좋을 경우 뭐 이런 경우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나눠서 S&P 500의 지수 수치를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18.4번까지 한다면 조금 주식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조금 더 정교하게 추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18단원에 대한 중요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